유럽 전체를 휩쓴 전쟁이 한창이던 1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가 무기로서 등장하자 당연히 그에 대항할 무기체계가 필요했고 기초적인 형태의 대공포들이 곧바로 등장했다. 1차 대전의 복엽기들은 매우 느리고 단순했지만 복엽기가 제 아무리 느리더라도 자동차보다 빨랐고 아무리 나무와 천조거리로 만들어진 복엽기라 하더라도 기관총 몇 발로 곧바로 추락할 정도로 허접인 물건은 아니었다. 때문에 비행기를 확실히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 발로 박살낼 필요가 있었다. 대구경포는 무거운 포를 쓰는 만큼 특성상 장전이 느려 그 강력한 한 발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연사속도와 위력은 반비례하는데 비행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이 둘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처럼 연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구경도 127mm에 대수상전도 가능한 괴물같은 5인치 함포가 개발되긴 하지만 대공포는 항공기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면서 대구경포가 장거리에서 적기를 위협하고 중소구경포가 화망을 놓는 식으로 분업을 하는 게 국룰이었다. 미국의 127mm, 40mm, 20mm로 연계되는 함대 방공망이 대공망 구축에 있어서는 정석에 가까운 조합이었고 폭죽놀이라는 오명을 벗고 상당한 전가를 올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비행기를 단발에 격추할 정도로 강력한 화력, 입체 기동하는 물체를 추적할 정도의 정확도, 빗나가도 바로 후속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속도까지 대공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방공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대공화기의 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닐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공망을 구축해보고자 비행기의 적어도 비행을 방해하는 방공기구, 항공기가 지나갈 경로 등에 흩뿌리는 대공로켓, 대공박격포 등 가지각색의 수단들이 나왔다. 그중 다른 대공무기와 달리 가장 압권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늘에다 화염 방사기를 쏘는 대공화염 방사기이다. (1940년 5월) 영국은 덩케르크에서 대대적인 철수를 감행한 후 프랑스를 완전히 독일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보다시피 영불 해협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로 영국 본토에까지 독일의 위협이 현실화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영국의 영토를 가장 먼저 침공한 것은 당연히 독일의 공군이었으며 영국의 수도인 런던도 독일의 중폭격기가 충분히 제 집처럼 드나들 정도로 가까웠다. 영국 해군은 독일은 절대 영불 해협을 건널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날아오는 비행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는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현실화가 되어버렸고 조국에서의 제공권을 상실하면 그 다음으로 예고된 것은 독일군의 상륙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독일의 비행기들을 격추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대공화염 방사기였다. 대공화염 방사기. 불로 비행기를 태워버린다는 논리였다.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발상을 수시로 일삼는 영국이라도 이걸로 중폭격기를 잡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없었고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떨어지는 공수부대나 폭격을 위해 저고도로 내려오는 급강한 폭격기 등을 요격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비행기에 닿을 만큼 높게 멀리 불길을 분출하기 위해서는 보병이 쓰던 화염방사기의 구조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기 때문에 라곤다사에서 별도의 구조를 채용한 화염방사기를 제작했다. 이 화염방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영국 해군이었다. 바다에서 공수부대로 잡을 생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뇌격기를 잡기 위해서였다. 뇌격기란 어뢰를 주무장으로 장착한 항공기를 말한다. 항공모함 여명기 시절 아직 항공기의 엔진은 성숙하지 않았기에 폭탄 적재량에는 이래저래 한계가 많았다. 실제로 무게의 한계 때문에 2250파운드, 그러니까 1톤 정도의 폭탄만 적재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정도 돼도 적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긴 하다만 애초에 1톤짜리 포탄이 꽂혀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게 전함인지라 항공폭탄만으로는 제대로 격침시키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적함을 공격하는 방법이 포탄이나 폭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어뢰다. 어뢰는 수면 아래를 항주해 hul수선 아래를 타격해 구멍을 내서 침수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운이 좋다면 선박에 척추를 할 수 있는 용고를 박살내 전함이라고 할지라도 한방에 침몰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함포처럼 크고 무겁고 복잡한 기계 장치도 필요하지 않아 구축함과 같은 작은 군함들로 장비할 수 있어서 제 아무리 전함이라고 해도 어뢰 공격에 대해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뇌격기는 항공기 무장으로 어뢰를 장착한 항공기를 말한다. 구축함과 비교해 속도가 빨라 공격 방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뇌격기가 투하하는 어뢰는 단 한 발로도 소형함은 물론이고 비스마르크처럼 거대한 전함에게도 치명타가 될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였다. 다만 뇌격기는 어뢰의 특성상
저공에서 낮은 속도로 제법 오랫동안 같은 방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단점을 파악한 영국은 뇌격기를 저지하는 데 있어 이 화염방사기를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라곤다 화염방사기는 해군 선박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지상에서는 전용 트럭에 무장되어 자주 대공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88mm 대공포도 그랬던 것처럼 포신을 내려서 분사하면 보통의 화염방사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발된 대공 화염방사기, 개발사의 이름을 따라 통칭 라곤다 화염방사기라고 불리는 이 대공무기는 경유와 타르를 섞은 가연성 액체를 30에서 60m 높이까지 초당 36리터를 뿜어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악명 높은 처칠 크로커다일의 화염방사기 사거리가 약 200m였으니 겨우 60m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중의 수직으로 분사하는 것이었으니 이것만 해도 상당히 멀리 나가는 것이었다. 수천도가 넘는 초고열과 빈틈없이 뿜어지는 불덩어리는 대공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다. 아무튼 이렇게 야심차게 만들어진 라곤다 화염방사기는 너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곧바로 성능 테스트에 들어갔다. 하지만 테스트에서 화염방사기는 전투기가 나는 고도 근처에 닿지도 않아 파일럿이 점점 고도를 낮춰 화염 근처를 지났음에도 효과가 없어 너무 쓰레기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영국군은 테스트 파일럿이 대공 화염방사기의 존재를 미리 알고 피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결론짓고 2차 테스트를 강행했다. 2차 테스트에서는 테스트 파일럿에게 대공 화염방사기의 정체를 비밀로 하고 다시 성능 테스트를 실행했지만 이번에는 더욱 처참한 성능을 보여주고 말았다. 화염방사기의 존재를 몰랐음에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 오히려 전투기가 화염에 휩싸이고도 날개만 불타고 파일럿은 무사한 채로 착륙했다. 2차 테스트의 파일럿은 오토바이로 불의 고리를 통과하는 서커스를 직업으로 삼던 전직 스턴트맨이었는데 영국군은 독일 공군에 불 속에 뛰어드는 스턴트맨은 없을 거라는 되도 않는 자기 합리화를 내세우며 결국 이 화염방사기를 해군의 일부 소형함에 배치했다. 라곤다 화염방사기가 최초로 배치되자 해당 함정들의 함장은 이를 매우 반겼었다. 테스트 결과를 모른다면 지상에서 볼 때는 드래곤 브레스 같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어 효과적인 대공망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정작 하늘에서 내려다볼 땐 매우 하찮게 보였지만 말이다. 그렇게 배치된 라곤다 화염방사기들은 실전에서의 본색을 드러내기도 전에 갖은 문제를 일으켰다. 해상에서는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수시로 소금기가 섞인 물에 장비들이 젖는 문제가 있어 육상 장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내구성 그리고 정비를 요구하는데 이 문제에서 라곤다 화염방사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발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수시로 정밀한 점검이 필요했고 그마저도 점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이 아니라 기름만 뿜는 등의 결함이 넘쳤다. 또한 라곤다 화염방사기를 트럭의 운영에 굴렸던 것 또한 마찬가지로 화염방사기 본판의 성능이 처참한 것은 어디 가지 않았고 대지상 목표로 발사를 하면 그냥 화염방사기 차량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화염방사기 일말에 기대를 걸었던 함장들도 열악한 장비성과 처참한 성능 때문에 자신들의 함정에서 빼버렸고 그렇게 대공 화염방사기라는 전무후무한 물건은 아무런 전가도 올리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라곤다 화염방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짧은 사거리였다. 급강하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하는 고도는 낮아도 500m 이상이었고 뇌격기 또한 그보다 한참 먼 거리에서 어뢰를 투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신기술을 택해 기존보다 사거리를 늘렸음에도 비행기가 닿기에는 한참 모자랐다. 저열한 위력 또한 문제였는데 제로센이나 모스키토 같은 일부를 제외하면 이미 2차 대전 시기의 비행기들은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불길이 아주 잠깐 스치는 거는 괜찮았다. 또한 비행기는 주변에 기류를 형성하면서 날기 때문에 기껏 화염을 분사해도 바람으로 전부 흐트러 놓아 화염방사기의 위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금속제 비행기에 유효한 피해를 주려면 꾸준히 불태워야 하는데 기름 먹는 하마 수준으로 퍼먹는 기름 소모량에 맞물려 그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항공기 주변의 산소를 고갈시켜 엔진 출력 저하나 파일럿을 질식시키는 걸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건 폐쇄된 동굴이나 벙커 등이 유효한 거지 드넓은 창공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처칠 크로커다일만 해도 전차의 후방에 추가 연료 탱크를 연결해서 끌고 다녔음에도 연사시 80초 만에 전부 소진할 정도로 기름을 퍼먹는 것이 화염방사기라는 무기였다. 하지만 보통의 화염방사기는 주로 상대하는 적들이 불길에 조금만 스쳐도 되는 보병들이었으므로 조금씩 끊어서 쏴도 그 효과가 확실했는데 상대가 비행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림도 없었다. 결국 항공기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그냥 대공포를 충실히 증설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 앞서 말한 대구경, 중구경, 소구경의 역할 분담과 레이더 관측 및 정밀한 관제 사격과 함께 VT 신관이라고 불리는 근접 신관의 발명으로 대공포의 명중률도 유의미할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밌는 것은 독일군도 대공 화염 방사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게 좋아 보였는지 독일군도 해군 함정의 마스트 끝에 수직으로 분사되는 화염 방사기를 실험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장성들이 기름을 흠뻑 뒤집어 쓰는 것으로 끝이 나면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외에도 영국이 개발한 대공 로켓인 제트 배터리, 1차 대전부터 사용된 방공기구 등이 있었는데, 대공 로켓에 지금의 지대공 미사일 같은 유도 기능 따위는 당연히 없어 대충 비행기가 오는 방향으로 로켓을 내다버리는 수준에 불과해 당연히 전과는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기기묘묘한 방공망 3대장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방공기구였다. 지상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엮어 최대 4,500m까지 띄울 수 있었던 이 풍선은 적기의 경로를 제한하고 공중에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길막 정도에 불과한 풍선이었지만 독일이 V1 로켓을 마구 던져댈 때에는 일부 로켓들을 몸으로 받아내며 얼떨결에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었다. 또한 아르덴 대공세 당시 아군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띄우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였다.